1월 24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뉴욕 증시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3%, S&P 500은 1.89% 하락했고 나스닥은 2.72% 급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 지수를 시작해서 다우지수와 S&P 500 모두 3대 지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3.9% 급락을 했고 경기 소비재도 3.1%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 소재와 금융,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2% 안팎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가 1분기 신규 가입자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기술주의 하락을 야기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22% 급락을 했고요. 비아콤 CBS와 월트 디즈니, 디스커버리의 주가도 5에서 7%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의 주가가 각각 6%, 5% 하락하며 경기 소비재 섹터의 하락도 컸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가 0.8% 내려서 배럴당 84.8달러입니다. 금리도 내렸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4bp 하락해서 1.77%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65원 오른 1194원이고요.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5,400달러, 이더리움은 2,4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주식 전략하고 채권, 대체 투자, 원자재,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2월 주식 월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병현, 김재은,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지표들이 좀 안 나와서 경기가 별로인 것 같은데 금리를 세게 올린다라는 거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블러드 총재나 JP 모건의 CEO나 아니면 골드만삭스에서 이러한 뷰들이 더욱 강화되면서 우려가 좀 커졌고요. 기존보다는 뭐 6번이나 올해 내에 7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QT를 시행하지 않겠느냐 혹은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뭐 3월에 50bp 금리 인상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1월 FOMC에서 좀 완화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관측도 있지만 코어 기준으로 보면 2월 물가 지표를 좀 봐야 그 다음에 물가가 좀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뭐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뭐 블러드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주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파월이 의회에 증언했었던 이러한 정도의 수준만 얘기를 해줘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예상과 기존의 예상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금리나 이런 쪽에 대한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가서 좀 완화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경기 측면인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생산을 못했던 것이 올해 생산을 하겠다라는 기본 가정에 다시 부합을 하면서 경기 측면이 올라오겠느냐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구해보면 미국의 서부 해안부터는 병목 현상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감소가 확연히 좀 나타나면서 다시 좀 뭐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건데 최근에 보면 고점 부근에서 좀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들도 다시 올라오면서 생산이나 소비들이 좀 정상화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만의 고유한 요인인 LG 엔솔 관련한 IPO 때문에 수급이 좀 꼬인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주가 좀 지나가면 개선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모였던 이런 구간이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서서히 완만히 개선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월은 지수 관련 대형 경기 민가주 그리고 뭐 대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슈나 테마들이 순환매가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퀀트 쪽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분기 어닝 시즌 진행 중인데요. 사큐 이 영업이익 전망치들은 빠르게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 하향 조정치들은 지수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역사적으로 좀 보기 힘든 광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반도체, 금융, 산업재 이런 쪽 업종들이 실적을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금융과 에너지 소재 그리고 IT 업종이 공통적으로 좀 실적이 상향 조정 추세에 있음이 긍정적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수익률과 편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알파를 창출하기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확실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스타일 내에서도 어떤 키 맞추기의 순환매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최근 2년간 사례를 보면은 상장 이후 좀 오버슈팅 났다가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경향들을 액티브 펀드들이 이제 수익 실현 기회로 많이 활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이벤트 정도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치준의 키 맞추기에서는 의류 업종이 지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치준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의류 소매 재고 데이터가 낮은 수준이면서 베트남 의류 수출 데이터는 최근에 역사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월 포트폴리오 전략을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대형주들은 들고 가면서 이외 이슈 테마를 조금 타이밍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어 전략은 결국은 미국의 재고 상황이 낮은 상황에서 앞으로 재고 재축적 사이클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한다면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딱 지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주식들을 계속 들고 가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의류를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틀라이트는 3월 9일 날 치러질 대선 관련 정책주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번 설 연휴에서부터 대선 정책 토론회가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 대선 테마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략은 지금처럼 누가 당선될지 되게 예상하기 힘든 혼탁한 상황에서는 일단 두 유력 후보 관련 수혜주를 다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대선 결과 전후를 봐서 이제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팔지를 정하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동시에 들고 가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는 먼저 좀 긍정적으로 보되 이외의 다른 분야들도 같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긍정적으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가상자산, 내수소비, 전기차, 자원순환 이런 분야들을 긍정적으로 양쪽이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견이 좀 다른 분야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원전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P2E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 이런 분야들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관심 종목은 그런 관점에서 쭉 담았고요. 마지막 이제 저희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73페이지에 관심 종목을 담았는데 이 중에서 코어 전략으로 염두에 두고 작성한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그리고 영업무역,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가 되고요. 이외에 대선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쪽들로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제시드리는 게 두산중공업, 하나솔루션, 현대건설, 신세계, 원준, 아시아시멘트, 현대비엔지스틸, 국순당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내도 계속 해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바닥이 어느 정도일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을 좀 바닥으로 잡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관전망에서 올해 레인지를 바닥을 2,800포인트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10배 정도 수준인 상황이고요. LG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지지선을 좀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언더슈팅이 되더라도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전망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 저희가 연관전망 할 때만 하더라도 이
FMC나 뭐 이런 미국의 유동성 축소가 이렇게 빠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저희 연간 전망에 조금 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재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하반기 제목 레포트가 신데렐라와 파티를 이었고요. 그 다음이 연간 전망에서 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냈었습니다. 연간 전망의 주요 내용은 연말 연초에 좀 흔들리는 주요 원인은 금리 상승 뭐 이러한 경기 개선 이런 거를 반영해서 좀 흔들리다가 그러다가 연말 연초에 바닥을 잡고 한 상반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 확대가 유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좀 여러 가지 주식 외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고하저의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정상화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앞서서 금방 저희가 월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가 모두 약간은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좀 치우쳐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오미크론 리스크도 이제는 고점을 좀 치고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 방향성에 대한 변경은 크게 없고요. 일정 부분 저희가 생각한 이러한 레인지에서 조금 더 약간은 과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할 거다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 지수 바닥권은 2,800을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변수가 통화 정책의 속도라든가 오미크론 변수가 있었지만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인사이드 관심 많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패시브 수급 역량 발표하겠습니다. 허율 연구원입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27일 목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패시브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유동 비율이 10%를 하회하면서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거기서 확인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편입일 기준, 그러니까 코스피 200 편입일 기준 유동 주식 비율은 9.47%입니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동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소수점 단위에서 올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 기준 유동 주식 비율은 10%이고 따라서 코스피 200 조기 편입 불발 우려는 해소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우려는 이제 유동 비율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크게 날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 실제로 이제 2020에서 21년 두 개년 동안 신규 산정한 8개 종목들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를 보면은 중간값으로 14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낮을수록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2월 7일 월요일부터는 주요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총 1조 2,500억 원 수준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지수 모두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 편입에 따른 인덱스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장과 동시에 사실상 이런 주요 지수 편입 여부가 확정된 건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선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액티브 자금은 이때에 맞춰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시점부터는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걸로 보고 있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3월 11일 금요일부터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위클리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주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결국 이번 FOMC에서 실제로 3월달에 50bp 인상 혹은 올해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힌트가 나올까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준이 어쨌든 본인들이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뷰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언제나 디테일인데
저희 역시도 이번 그 회의에서 3월 금리 인상의 힌트는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 힌트가 시장이 우려하는 뭐 50bp 빅스텝 인상 혹은 올해 4차례 이상 금리 인상 이 정도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누차 강조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금리 인상 사이클 때는 시작할 때 장단기 스프레드가 200bp가 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75bp밖에 안 됩니다. 거의 2017년 연말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진짜 4번 이상 올리게 되면 당장 내년 이맘때는 장단기 역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시장에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때 연준의 묘수는 일단은 금리 인상은 좀 신중하게 할 것 같은데 대신 QT는 조금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QT 컨센이 대략 1년에 1조 달러 축소인데요. 이게 작년에 뉴욕 연준이 내놓은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연준이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뷰를 유지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플러스 알파 개연성이 좀 높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QT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 연준의 전략은 신중한 금리 인상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QT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오는 시사점이 뭐냐면 일단은 실질금리 정상화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명목금리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입니다. 당장 지난주부터 10년 금리 1.88 레벨대에서 피임코 같은 데서 가격 메리트 얘기를 하니까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되돌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섣부른 저가 매수는 하지 말자. 계속해서 선진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축소를 유지합니다. 예상이고 그리고 한국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코멘트를 통해서 수정 경제 전망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물가 전망치를 무려 50bp 이상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저희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기존 1.25에서 1.50,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번 더 금리 올린다로 바꾸고요. 다만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상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정말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향후 정책 대응 여력 확보 차원에서 올리는 거다. 그래서 여전히 2018년 11월처럼 뭐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시장 금리는 1분기 이후에 하향 안정화 전망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채권 리포트 발표합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연초 급등했던 금리가 FOMC를 앞두고 다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선제적인 시장 금리 상승과 전반적인 위험 자산 회피로 그 달러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미국채가 지금 1.79까지 갔다가 1.76으로 조금 내려왔지만 다시 상반기에 2% 미국채 10년 2%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달러 채권 회사채 투자 이쪽으로 많은 자금이 갈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서 이제 플러스로 독일 금리 돌아섰다가 이번 주 잠깐 마이너스 0.07 나오긴 했는데요. 앞으로 경기 개선 또 물가 상승 그다음에 ECB에 대한 의심 이런 게 계속되면서 독일 금리도 상승 압력이 계속될 거로 봅니다. 신흥국도 2022년에도 그 관성 효과에 따라서 지난해도 물가 상승 부담이 높았는데 2022년에도 관성 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 부담이 높을 거로 봅니다. 특히 상반기에 브라질 같은 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버스 요금 같은 이런 물가 상승 통제하려는 이런 정치적 압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물가 상승을 부담 느낄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한 긴장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약세가 되면서 물가 상승 부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흥국 상반기에 물가 상승 부담 높아서 금리 인상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 리츠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글로벌 리츠 시장도 지난 한 주간 3.5%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한 국가들을 보시면 일본과 미국, 호주, 캐나다가 2%에서 한 6% 가까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또 미국 12월 기준주택 판매가 좀 전월 대비 좀 4.6% 정도 빠졌는데 가장 큰 원인은 매물 부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좀 걷어들으면서 지금 전반적인 판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배경에 힘입어서 지금 6월 이후에 둔화되었던 판매 가격 자체도 지금 다시 반등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츠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고요. 그 스타트를 PLD라고 하는 물류센터 리츠가 끊었습니다.
PLD 실적 보시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 물류 병목 현상이 좀 장기화되는 가운데 컨센 넘는 실적 발표했고요. 지금 특이하신 게 지금 그림 1번 보시면 올해의 실적 증감률 22%로 대폭 좀 상향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좀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 산업용은 사실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물 시장은 계속 좀 좋은 방향성을 이어가겠지만 리치 가격 같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그림 2번 보시면 PFF 밴드 차트로 보시더라도 지금 32배까지 올라와 있고 그동안 사실 임대수요를 이끌어왔던 뭐 온라인화나 아니면 공급 병목 현상도 사실상 고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모니터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통화정책 긴축이라고 하는 경계심 때문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원자재 시장은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도 원자재 시장은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2.03%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주말 앞두고 그런 미 국채 수익률 급등세가 실제로 초래했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또는 실물 재고의 감소세 그리고 라니냐 여파라고 하는 부분이 에너지와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에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긴축 경계 속에서도 기금속 섹터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기금속 섹터의 상승 배경이라고 하면 주 초반에 1.9%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재차 1.75%까지 후퇴를 하면서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기금속 섹터에서 일부 악재가 존재하긴 했지만 단기 안전자산의 선호라고 하는 부분이 기금속 섹터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는 1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질금리 정상화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보면 기금속 섹터에 대해서만큼은 비중 축소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헨리업 가격 기준으로 지난 10월달에 100만 BTU당 6.5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헨리업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LNG 가격과는 일부 괴리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달러대 그런 천연가스 가격에서는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부터 최근부터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카타르와 호주 중심으로 실제로 공급이 사실상은 좀 강대국으로 사실상 분류돼 왔던 LNG 시장 자체가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 LNG 시장에서 최대 LNG 수출국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3월까지는 미국 중심의 천연가스 재고 감소세라고 하는 전망이 유효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산 LNG의 그런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달러대에서 하반 경직성을 굳건히 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기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을 금일 재차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조선산업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조선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10년 만에 사람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처음 나온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제 손실이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 계획들도 기업에 따라서 16%에서 25%씩 증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등 전반적인 좀 산업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팽창 국면은 완전히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21년 4분기에 조금 정산을 하고 짚고 가야 될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노동에 관련된 이런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2014년부터 아직까지 좀 남아있던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악재들은 조금 마무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익에 대해서는 올해 아마 중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반등이 좀 개선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조선업종 대부분이 이익 추정치들이 타사에서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지는데요. 왜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4페이지 표 2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4분기의 수치들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나 사실 경상이익은 뭐 크게 지난 분기랑 비교해서 차이는 없다. 물론 이게 3분기는 보통 조선업체들이 휴가철 시즌이 있기 때문에 4분기가 매출은 더 많지만 그런 외에는 특별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시추선 이제 대우랑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인도 시추선에 대해서 현재 매도 이제 가격을 좀 더 낮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고 자산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4분기에는 전반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수주 성과는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103억 달러 정도 이게 주요 조선업체들이 수주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분기보다 15% 정도 부진하지만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요. 2020년과 비교해서도 2배 높은 수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시각을 바꾸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일부 기업들 포함해서 PBR이 2.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PBR로 보는 게 맞냐라는 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PBR은 통상적으로 청산 가치를 기초해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업종이 위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계속 위축이 진행돼서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할 때 판단을 하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페이지에 뭐 그림 5, 6, 7을 보시면 저희가 재무 건전성이 조선업종 순부채 비율이 거의 뭐 3, 4분의 1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최근 10년간의 불황을 끝으로 일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한중이 사실상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과점화 현상이 진행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점화가 진행되면 생존 기업들은 상당 기간 동안 누리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더 이상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발주됐었고 조선업이 최근 5년 동안 수주가 살아났지만 선박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것도 계속 포착을 했습니다. 일부 선종 같은 경우 평균 선령이 14년까지 늘어났는데요. 통상 대형 해운사들이 15년 넘어가는 배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 사이클이 상당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SR을 저희는 PBR보다 좀 더 적합한 판단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7페이지 그림 8번을 보시면 조선업종 수주는 사실 뭐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긴 하지만 수주와 시가총액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주를 많이 한다. 뭐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인데 수주가 곧 이제 미래 매출이 얼마 나올 건지 이제 대변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선업체들은 사실 매출이 추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수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PSR이 좀 더 적합한 평가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PSR을 적용하려면 사실 5년 이상은 그래도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이 돼야 되고 어쨌든 뭐 성장 업종이고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좀 그런 확신들이 필요한데 그림 9번을 보시면 신조 성과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뭐 최근 1년 동안에만 한 23%가 올랐고요. 우리 1월 중에도 계속 상승세가 매주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P가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고 Q의 경우에도 7페이지 표 4번을 보시다시피 2023년에 환경 규제가 2가지 증가하고요. 2025년에 해상풍력 선박, 암모니아 추진 선박, 뭐 신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됩니다. 뭐 2024년에는 메탄올 추진선도 이미 1월에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해서 관련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들이 계속 확대되고 그다음 환경 규제는 강해지고요. 어차피 해운사들은 선령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2020년대 중후반에는 아무래도 교체 사이클에 의한 산업 장기 강세 국면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앞으로 PSR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시하는 적정 타겟 PSR은 1.2배입니다. 이는 과거 최근 20년간의 조선업종 주가의
통계적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SR을 썼을 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사실 수주가 증가하면 뭐 PSR 멀티플을 올려야 된다. 과거에는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수주가 늘면 매출 추정치가 늘기 때문에 멀티플을 이제 조작하는 형태보다 뭐 이게 산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투자 판단을 하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치를 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트레이딩 전략이 앞으로 주요할 거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9페이지 그림 12번을 보시면 현재 조선업체들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했었지만 현재 2024년 인도 예정 물량을 좀 생산 일정을 23년으로 앞당기고 24년 추가 수주를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장 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마 올해 한국에서 조선업종 노동자들이 8,000명 정도는 추가 고용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기업들이 뭐 캐펙스를 늘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에 대한 좀 확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조선업종은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겠다고 기업들이 결심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이제 확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림 15번을 보시면 재료비에 대해서도 현재 개선의 조짐이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철광석 시세가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후판 시세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통당 130만 원 기준으로 보통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후판이 이거보다 실제 싸고 현재 더 싸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충당금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환입되면서 이익 개선도 회계적으로 즉각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주 잔고 올해 계속 팽창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수주 잔고가 팽창을 했었는데요. 올해 조선업체들의 수주 가이던스나 뭐 당사에서 추측하는 이런 추정치들을 보면 아무래도 현재 조선업체들의 생산 능력보다는 많은 일감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사가 예상하는 조선업체들의 수주 실적은 355억 달러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는 한 24%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최근 5년 평균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은 수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조선업체들이 올해 생산 확대 계획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거보다는 많은 일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분기에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이 일회성 정산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대중공업그룹이 했던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이 건은 좀 금액이 굉장히 커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계열사마다 이게 금액은 좀 다르지만 모두 더해서 한 8천억 원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른 업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법원은 이 통상임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뭐 매년 관례상 특정 일자에 특정 금액으로 지급된 금액이면 이게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신의칙이랑 굉장히 오묘한 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면 과거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그룹도 소급 적용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말은 뭐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경영 악화에 대비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급여 획득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이 대표적인 위기 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마 다른 업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있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도 타 회사에 비해서는 좀 타격이 적고요. 보유 시추선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해양 관련된 리스크 노출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올해 매출액을 3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최근 2년 6개월 동안 가장 침체되었던 탱커선을 주력 선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탱커선의 노후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됐고 후판을 워낙 많이 사용하는 선종이기 때문에 금속 시세 하락이 수익성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별기업 이슈 있는 종목들 빼고 1월에 아마 선별로 주가 턴어라운드가 좀 있었는데 중고선 가격도 14년 이래 최고치고 신조선가도 아마 재작년 말 대비 2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해부터 좀 강조를 하시는지 수익성에 반영되는 그 레깅 정도와 지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은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코스트 푸시로 성과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헷갈리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업체들이 견적가를 산정할 때 당연히 하단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코스트를 기준으로 코스트 이하로는 수주를 안 하려고 하는 건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조선업체들이 이 기본적으로 마진을 책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이제 중고선 시세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운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획득하는 방법이 세배를 사거나 중고를 시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고가랑 비교해서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 이 선주들이 신조선을 구매하려고 하겠죠. 중고선은 또 장점이 즉시 이 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신조선은 배를 주문하고 받는데 그래도 2년 6개월 이상 시간은 소요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 감안해서 선주들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동산에서 아파트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면 건설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양가를 조절하는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신조선이 평균적으로 23%가 올랐는데요. 동일 구간 동안 중고선이 평균 84%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면 신조선을 조금 더 올려도 되는 약간 분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현재 재료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사들 같은 경우는 중고선 시세를 운임 가지고 많이 결정을 하는데 현재 자료에도 있다시피 컨테이너나 탱커 운임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선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체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박의 제조 기간에 맞춰서 렉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주를 해서 딜리버리 하는데 2년 6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앞에서 설계하는데 대략 1년, 뒤에는 테스트하는데 한 6개월, 요 정도 이 부분은 좀 실제 매출 인식이 얼마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조선업체가 수주하고 대략 12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에 투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성과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 거기서 12개월 이후인 올해 중반 이후부터 이익은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칩니다.